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월급에 숨어져 있는 경제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월급을 올려줄 때는 뭔가 기업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올려줄 것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낮아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류되겠죠. 하지만 기업들이 구성원들에게 가장 권장하는 행위 중 하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교류하는 것일 겁니다. 업무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들은 혼자 보유하기보다는 동료 및 직장 상사와 함께 공유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문서 등으로 체계화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평가 요소 중에서 그 어느 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과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정보 공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무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적어지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업무지만 인센티브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는 직접적인 기여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해당 부서 내지 팀의 성과 달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수행 능력으로 효율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역량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행위들은 통상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외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업이 이러한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많은 근로자들은 점차 이러한 측면의 노력을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관련 업무를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절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센티브 제도에 정성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관적 평가 방법을 성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독자의 평가, 동료 평가, 부하 직원의 상향 평가 등이 전형적인 주관적 평가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 감독자, 동료, 부하 직원들은 자신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양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에서 업무에 공헌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업 달성 여부를 떠나 달성 과정에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반대로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주관적 평가 내지 감정은 특정한 요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형성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성과 평가에 반영할 경우 개량적이고 정량적인 인센티브 평가에서 놓친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 많은 단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동료들을 평가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평가 대상자 모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혹은 점수 편차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성과 평가는 업무 말고도 구성원 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성과에 기여한 직원보다 직장 상사에게 눈도장을 찍은 직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주관적 평가의 단점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는 인간관계가 자신의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있어도 그렇지 않다는 결과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이처럼 주관적 평가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주관적 평가를 포기하기보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관적 평가 방식들이 정량적 평가를 통해 놓치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직까지는 유일하며 유용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이 주관적 평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량적, 정성적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서 유의미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이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목표 가업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회사가 추가 성과급을 통해 기대하는 반응은 근로자들이 과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급여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요구하는 과업 수준을 달성하면 이후 회사가 더 많은 일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향후 자신의 실질 임금이나 시간당 임금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과업 수준은 떨어지게 되겠죠. 특정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상이한 반응은 어떻게 통제 내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많은 회사들이 시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인센티브 제도를 일관되게 지속할 경우 회사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해당 회사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과업 수준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성과급은 얼마만큼 지급하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과업 수준과 성과급 지급 방법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이 해당 회사에 모여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과업 수준과 성과급 지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회사를 자연스럽게 떠나겠죠. 신입 직원의 경우 직장을 찾을 때 해당 회사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취적인 근무 형태를 통해 높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높은 과업 수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과업 태도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일관된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할 경우 이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성과에 따라 연동되는 급여 체계가 아니라 일정한 고정급만을 지급하는 회사나 직종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러면 정말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정급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우들은 아직까지 성과 평가를 위한 유용한 기준 내지 측정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진적인 기업의 경우에도 고정급 제도에 숨어있는 인센티브 요인에 주목하여 자발적으로 고정급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정급이 능률급과는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입니다. 성과급 내지 능률급은 소득에 대한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불황 내지 해당 기업의 영업실적 저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월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는 경기 변동과 영업실적에 대한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급은 이와는 다릅니다. 고정급은 불황 내지 영업실적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반드시 제공해주는 회사라는 안전성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적용하는 비율이 높고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고정급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직급이 높은 사장 내지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실적 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때문에 영업실적의 결과로부터 이러한 고위 직군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회사의 실적 내지 성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에 연동된 결과물인 영업실적 등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가 훨씬 합리적인 급여 체계입니다. 하지만 직급이 낮아 의사결정 권한이 많지 않은 직원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성과급 내지 능률급만을 강요하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험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많은 능률급보다는 안전성을 담보한 고정급이 보다 합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CEO와 직급이 높은 임원들에게도 고정급만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직급이 높은 직원들에게 고정급만 지급해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평판입니다. CEO에게는 업계에서 형성된 평판이 또 다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성과를 보여야만 동종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급여를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M&A도 경영자들에게는 중요한 인센티브 요인입니다. 회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주주들은 해당 회사를 인수합병해 경영진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영자들이 비록
비록 고정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인센티브 역할을 해줍니다. 사장 내지 임원에게 고정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남아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업계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분야이거나 쉽게 M&A 등의 방법으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CEO와 임원들에게도 고정급만 지급하는 충분한 인센티브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은 고정급과 능률급과 같은 성과급 제도가 결합된 형태의 급여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정급 방식으로 기본급을 제공하고 과업 달성 수준에 따라 능률급 형태로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기본적인 생계와 업무 추진비를 기본급으로 받고 판매 내지 생산 실적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급여 체계를 흔히 2부 급여 제도라고 부릅니다. 많은 기업들이 능률급과 고정급을 함께 활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정급만을 지급하거나 능률급만을 지급하는 한쪽에 치우친 급여 체계를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급과 능률급을 함께 활용할 경우 보다 다양한 이점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부 급여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함께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인 글로벌 경제 침체, 수출국의 무역 규제 등으로 인해 과업 수준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역시 무조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경우 근로자들이 근무 태만을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위험성을 떠안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자신들이 처한 위험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인정하고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 바로 2부 급여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부 급여 제도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2부 급여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과업 수준 내지 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질 경우 개별 근로자들의 과업 내용과 수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있는 경영자가 중국 현지 공장의 급여 체계를 결정해야 할 경우 어떠한 과업 목표량을 제시해야 하며 어떠한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 현지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달성 가능한 과업량에 대해 축소 보고할 유인이 큽니다. 어느 날 서울 본사에 있는 사장이 찾아와 하루에 몇 개를 팔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최대치를 솔직히 말하는 근로자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는 쉽게 달성 가능한 수준의 판매치를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이 경영진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첩경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목표 추가 달성으로 인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떠올려보면 원거리에서 근로자들의 적정 과업량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쉽게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가 근로자의 솔직한 적정 과업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2부 급여 제도입니다. 경영자는 근로자들에게 고정급 형태로 제공하는 기본급과 성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능률급을 조합한 몇 가지 2부 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달성 가능한 작업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특정 기업에서 위의 도표와 같이 상이한 급여 체계를 근로자에게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급여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기본급을 높이는 대신 성과에 연동한 능률급을 낮추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성과에 연동한 능률급을 올리는 방식,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세 가지 급여 지급 방식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위의 도표를 통해서 이들 세 가지 급여 지급 방식을 비교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액 수준에 따라 상이한 급여 체계를 선택해야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판매액이 P1보다 적을 경우 높은 기본급과 낮은 능률급 형태의 급여 체계를 선택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를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P1과 P2 사이의 판매액을 달성할 경우 중간 수준의 기본급과 능률급을 선택할 때 급여를 가장 높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P2 이상의 판매액을 보일 경우 낮은 기본급과 높은 능률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근로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은 급여 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을 받을 경우 자신의 수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과업량 내지 과업 수준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능력이 낮아 P1 수준에도 못 미치는 판매액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했다면 높은 고정급과 낮은 능률급을 선택했겠죠. 반면에 업무 역량이 높아 손쉽게 P2 이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낮은 고정급과 높은 능률급 형태로 급여를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자신이 과업 수준이 낮은 사람인지 중간 정도의 사람인지 많은 사람인지에 대해 솔직히 대답해야지만 능력 대비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급여 체계를 통해서 해외 또는 원거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종업원들의 실제 과업 수준이 궁금한 경영자가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성과급 못지않게 고정급도 적지 않은 인센티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고정급과 성과급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을 매우 복잡한 일로 여겨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특정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절대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성과를 거둔 인센티브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한 회사라 하더라도 직무 특성 내지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어디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일한 과업이라 하더라도 경영진 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고정급이 적합할 수 있지만 원거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 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과업의 내용과 성과, 업무 수행 태도에 대해 경영진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과가 좋지 않으면 해고 등의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 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감독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직원들의 경우에는 굳이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과업 수행에 있어 성실한 태도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CEO 내지 임원 비서에게 높은 수준의 성과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원거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월급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